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판별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 평생을 학문과 인간 수양에 힘쓴 현자조차 사람 속을 아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조심스럽고 버겁게 느껴지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겉으로는 허 웃으며 좋게 넘기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남겨지면 상대의 무례한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응어리진 채 남아있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이 나이 먹고도 사람 때문에 이렇게 휘둘려야 하나 싶어 당시 상황이 계속 생각난 적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지치고 어려움을 겪는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평소에 끊임없이 보내고 있던 단 한 가지 결정적인 신호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만 읽을 줄 알았어도 우리는 그 아픈 상처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과 비슷한 시기에 평범한 삶을 살아왔는데 유독 인간관계가 편안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만 가득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남들보다 착하거나 특별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볼 때 어느 지점에 집중해서 본성을 꿰뚫어 봐야 하는지 그 비밀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철칙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화려한 말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8가지 상황에서 반드시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제가 그 8가지 신호가 무엇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해도 사람을 판단하는 법은 고칠 수 있습니다. 60년 넘게 고생해온 내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법.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사람을 잘못 보고 상처받는 일이 단번에 줄어드는 그 놀라운 본성 판별법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엔 천사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 정체를 드러내는 추악한 본성 5가지부터 알려드리면서 마음 열쇠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다. 62세 박순자 여사님에게는 겉으로는 참 점잖고 평소에 기부도 한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지인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식당이 좀 붐볐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자 그 점잖던 분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서빙하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야, 너 이리 와봐. 일 이따위로 할 거야? 주인 불러와 라며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당황한 아르바이트생이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데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1시간에 얼마나 버는데 이걸 기다리게 해? 라며 입에 담지 못할 무례한 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얼어버렸고 그 뒤 겉으로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서늘한 깨달음 하나가 머리를 스쳤다고 하셨습니다. 아, 이 사람이 평소에 나한테 다정했던 건
내가 지금 멀쩡한 직함이 있고 밥 한 끼 살 능력이 있어서였구나. 만약 내가 힘없고 사회적 위치가 낮아지면 저 서슬퍼런 비수가 바로 내 가슴을 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 좋던 식사 자리가 갑자기 가시방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웃고 있는 얼굴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약해지는 순간 언제든 나를 짓밟을 수 있는 무서운 가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보면 이토록 잔인해지는 걸까요? 이를 잘 설명해 주는 유명한 심리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진행한 스탠퍼드 감옥 실험입니다. 평범하고 선량한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 A그룹은 간수로, B그룹은 죄수로 나누어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죄수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평범했던 청년들이 상대가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학적인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탈인간화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나보다 아래라고 느끼는 순간 그를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물건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진 악한 본능입니다. 앞서 본 식당 지인의 사례와 감옥 실험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돈을 줄 사람, 나에게 밥을 살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권력자 앞에서 잘하는 건 인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연기이자 투자일 뿐입니다. 진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싶다면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을 대하듯 나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는가? 아니면 상대의 낮은 처지를 이용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고 우월감을 확인하려 드는가? 이 짧은 찰나의 행동이 그 사람의 60년 인생 성적표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일찍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자신에게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결정된다. 또한 조선의 현자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높은 자리에 있을 때일수록 아래 사람 보기를 부모 대하듯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고귀한 본성이란 내가 가진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절제하여 약자를 품어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혹은 그런 무례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세상이 참 야박하다며 한숨 쉬고 계시진 않나요?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무례하게 구는 그 사람의 행동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외롭고 빈곤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위에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화살에 여러분의 소중한 평온을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고귀한 분들입니다. 두 번째, 그 이야기를 왜 나에게 했을까? 여러분, 오랜만에 모인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데 누군가 슬그머니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런 말을 꺼낸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그 집 자식이 이번에 사업하다. 완전 망해서 집까지 내놨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찜찜함이 밀려옵니다. 분명 그 망했다는 집 자식은 우리 모두가 아는 친구의 아들이고 그 친구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일 텐데 말이죠. 그런데 비밀을 전하는 그 사람의 눈은 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마치 맛있는 안주라도 되느냐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털어놓은 나의 고민도 내일이면 저 사람의 입을 통해 동네방네 퍼지겠구나. 남의 불행을 가볍게 옮기는 사람 곁에서는 내 소중한 진심도 한낱 이야깃거리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남의 비밀이나 불행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두 가지 마음 상태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비교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저울질하며 내 위치를 확인하려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낄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네라는 비겁한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샤덴프로이데라는 심리입니다. 독일어로 남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남이 잘 안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짜릿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결국 자꾸 남의 비밀을 옮기는 사람은 그 짜릿한 가짜 위안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태어날 때부터 잔인해서라기보다 사실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공허하고 만족스럽지 못해서 남의 불행을 땔감 삼아 자기 마음의 불을 지피고 있는 슬픈 증거이기도 합니다.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사실 누군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관념으로 대화를 채울 수 없으니 자극적인 남의 정보를 빌려와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려는 것이죠. 비밀을 공유하면 일시적으로 친해진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타인의 아픔 위에서 맺어진 관계는 그 아픔이 사라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결국 입술이 가벼운 사람의 본성은 타인을 향한 공격성이라기보다 홀로 서지 못하는 불안함의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위대한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인간의 말과 입술에 대해 뼈아픈 교훈을 주는 단 한 문장으로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에게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2배 더 힘쓰라는 뜻이며, 남의 비밀을 옮기는 자는 자기 영혼의 집을 스스로 허무는 자와 같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무거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탈무드는 남의 아픔과 비밀을 옮기는 행위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의 집을 무너뜨리는 자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내뱉는 순간 내 인격의 벽돌이 하나씩 빠져나가 결국 나를 지탱해주던 신뢰라는 지붕마저 내려앉게 된다는 뜻입니다. 남의 불행을 안주 삼아 얻는 찰나의 즐거움은 결국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놨다가 큰 상처를 입으셨나요? 사람 믿을 거 하나 없다며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너무 그 사람을 미워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남의 말을 옮기는 그 사람은 사실 자신의 마음 하나 온전히 채우지 못해 타인의 삶을 빌려 연명하는 가련한 사람일 뿐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말실수를 하기도 하고 잠시 흔들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신중함이라는 더 깊은 지혜를 배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진심은 여전히 고귀합니다. 그 진심을 알아줄 품격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니 상처받은 마음을 너무 오래 가두지 마시고 스스로를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그 친절이 편하지 않았던 이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꼭 계시죠? 평소에 참 잘 베풉니다. 만나면 밥도 잘 사고 어디 다녀왔다며 작은 선물도 챙겨주면서 참 인심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숙제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내가 저번에 너 힘들 때 밥도 사고 다 해줬는데 너는 이번에 이 정도도 못 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마웠던 마음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마치 빚쟁이에게 독촉 전화를 받은 것 같은 불편함이 밀려옵니다. 분명 호의라고 생각해서 감사히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내놔라 하는 보이지 않는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어느새 우정이 아니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기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심리를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그것을 되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사실 인류가 서로 돕고 살기 위해 진화시켜온 아주 선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선한 본능을 상대를 조종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먼저 호의를 베풀어 상대에게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든 뒤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덫으로 쓰는 것이죠. 이를 심리학에서는 전략적 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관계를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만큼은 받아내야 한다는 비즈니스로 여기는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사실 그 마음 속에는 지독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를 본다는 공포, 그리고 상대가 나를 떠날까봐 호의라는 밧줄로 상대를 묶어두려는 낮은 자존감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에게 친절은 상대에 대한 순수한 애정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호의는 받는 사람의 숨을 막히게 하고 결국엔 그 호의 때문에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비극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본성이 추악해 보이는 이유는 사람의 따뜻한 정을 숫자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자 에피쿠로스는 인간관계의 진정한 나눔에 대해 우리 가슴에 깊이 박히는 가르침 하나를 남겼습니다.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은 호의를 베푸는 그 순간에 이미 모든 보상을 받은 것과 다름없으며 만약 베푼 뒤에 대가를 바라고 이자를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것일 뿐이다.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기쁨이란 상대를 조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의가 타인에게 닿아 그가 미소 짓는 것을 보는
순수한 충만함, 그 자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내 마음이 이미 기뻤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 상대의 행동까지 통제하려 드는 순간 관계의 고귀함은 사라지고 오직 메마른 숫자만 남게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누군가의 친절이 무거운 짐이 되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가 싶어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호의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계산적인 호의는 받는 이의 어깨를 짓누르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불편함은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야라고 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비록 한두 번 그런 사람에게 이용당해 마음이 다쳤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는 아파하지 마시고 대가 없이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진실한 인연들에게 그 고귀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기쁜 소식이 무거워진 순간. 얼마 전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신 72세 김순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사님은 최근에 손주가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동창 모임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오랜 친구들이니 함께 기뻐해 줄 거라 믿고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의 반응이 참 묘했습니다. 어머, 축하해. 근데 요즘은 대학 나와도 취직 안 된다더라. 공무원 준비하는 게 제일이라는데 손주가 고생 꽤나 하겠네. 축하한다는 말은 딱 한마디였고 그 뒤로는 손주가 겪을 고생이나 요즘 대학 졸업해도 소용없다며 은근히 초를 쳤다고 합니다. 김순자 여사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내가 공연한 말을 해서 기분만 잡쳤네 싶어 잠을 설치셨습니다. 30년 넘게 친구로 지냈는데 내 기쁨을 자기 아픔처럼 여기며 표정이 어두워지는 친구를 보며 사람이란 게 참 무섭구나 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의 성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찬물을 끼얹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보다 주변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측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나랑 비슷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친구가 앞서가기 시작하면 내 삶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언가를 뺏긴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뇌는 이 심리적 통증을 실제 손해를 입었을 때와 비슷하게 고통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시샘이란 상대가 미워서라기보다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안쓰러운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자 여사님의 친구분이 무례했던 이유는 여사님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사님의 행복한 소식이 그 친구분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비교의 괴물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이런 본능적인 시기심이 올라올 때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압니다. 하지만 본성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질투를 여과 없이 밖으로 내뱉고 맙니다. 상대를 깎아내려야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평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타인의 기쁜 소식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자신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가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한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잘 됐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환하게 웃어주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오스카 와일드는 인간의 질투와 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뼈아픈 통찰을 남겼습니다. 친구가 불행할 때 함께 슬퍼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친구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것은 아주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슬픔보다 기쁨 앞에서 더 정직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연민이라는 본능으로 가능하지만 누군가의 환희를 내 것처럼 기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낸 성숙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이의 영광을 온전히 축하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아직 그만큼 자라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김순자 여사님처럼 소중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가 오히려 마음이 다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행복이 누군가로 인해 상처가 될까봐 이제는 좋은 일이 생겨도 입을 꾹 닫게 되셨나요?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그 말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결코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그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아직 돌보지 못한 연약한 자아가 울고 있을 뿐입니다. 지열하게 살아오며 일궈낸 여러분의 결실은 충분히 축하받고 자랑스러워해도 될 귀한 것들입니다. 이제 시세 많은 눈빛에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웃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5번째, 그 순간 사람이 달라 보였다. 평생을 의리 하나로 살아오신 68세 박철수 어르신께는 수십 년을 형제처럼 지내온 고향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두 분은 뜻을 모아 작은 동호회 모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행정적인 실수가 생겨 모임이 잠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두 분이 함께 의논하고 결정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지자마자 그 동생의 태도는 무섭게 변했습니다. 회원들 앞에서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형님이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됐다며 모든 잘못을 박철수 어르신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날은 모임의 결과보다도 수십 년 우정을 쌓아온 동생이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세우는 그 비겁한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남을 탓하는데 더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위주 편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성공은 내 덕분이고 실패는 환경이나 남의 탓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고 내면이 유약한 사람일수록 이 편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 쌓아온 완벽한 자아가 무너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 생향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남 탓을 하는 행위는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동생분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책임이라는 무게를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본성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배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책임 전가를 일삼는 사람들은 인생의 거친 풍랑이 올 때 배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곁에 있는 동료를 바다로 밀어낼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내 실수를 덮어줄 가리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잘 될 때 같이 웃는 사람보다 안 될 때 내 손을 잡고 너의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양 최고의 성현이신 공자께서는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일침을 남기셨습니다. 군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반드시 남에게서 찾는다. 공자께서는 인격이 높은 사람은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를 먼저 돌아보며 스스로를 연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덜 자란 사람은 밖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남을 비난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결국 남을 탓하는 그 손가락질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인격이 아직 소인에 머물러 있음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비겁한 뒷모습을 보고 깊은 회의감에 빠진 적 있으십니까? 내 진심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됐나 싶어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짊어질 힘이 없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던 선한 여러분에게 그 짐을 떠넘긴 것뿐입니다. 비겁한 사람의 말에 흔들려 여러분의 고귀한 가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폭풍우가 지나가면 누가 진짜 단단한 나무였는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런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는 단단한 인연들과 함께 평온한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 아픈 사람들의 본성을 살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듯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축복으로 채워줄 보석 같은 사람들의 고귀한 신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면 절대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6번째,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새벽. 올해로 이른이 되신 이정순 여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여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시는데 어느 날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주 이른 새벽이라 공원에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한 노신사분이 걸어오시더니 빗물에 젖어 길가에 지저분하게 널브러진 쓰레기와 깨진 유리 조각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묵묵히 줍고 계셨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주변에 누가 보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으시고 그저 자신이 걷는 길을 정성껏 치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정순 여사님은 그 뒷모습을 보며 깊은 울림을 받으셨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선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그 일관된 모습에서 범잡을 수 없는 고귀한 인격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이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도덕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 있을 때만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평판 관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도덕적 정체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자기 객관화된 기준을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남을 속였을 때 느끼는 사회적 비난보다
자기 자신의 원칙을 어겼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을 훨씬 더 크게 경험합니다. 즉, 이들의 정직함은 외부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아주 단단하고 일관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노신사분의 행동은 어찌 보면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일관성이야말로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큰 이권이 걸린 상황에서도 결코 남을 속이거나 신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진국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앞에서는 화려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며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길목에서도 자신의 양심이라는 등불을 밝히며 묵묵히 걷는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조선 시대의 대학자이신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군자가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진독을 강조하셨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는 곳에서도 삼가고 조심해야 하니 무릇 사람의 본성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비로소 그 진실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산 선생은 남의 시선이 전혀 닿지 않는 방 안에서조차 의복을 정제하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진독이란 단순히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고귀한 태도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다스리는 힘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타인에게 진정한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너무 영악하게 변해서 나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는 아닐까 생각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남들은 적당히 속이고 편하게 사는데 나만 고지식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 같아 마음이 외로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켜온 그 정직함과 일관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장 고귀한 재산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여러분께서 이 시대의 진정한 귀족이십니다. 그런 고귀한 성품을 가진 분들 곁에는 결국 그 진가를 알아주는 보석 같은 인연들이 모여들 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참 잘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든 마음을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7번째, 분위기를 바꿔버린 말 한마디. 올해 65세가 되신 최경희 여사님께서 들려주신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여사님은 얼마 전 친한 지인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즐거운 여행이었지만 마지막 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꼬여 약간의 돈이 비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로 누가 더 냈네, 덜 냈네 하며 분위기가 미묘하게 서먹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평소 말수가 적던 한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보네. 즐겁게 놀았는데 이까짓 돈 때문에 얼굴 붉힐 거 뭐 있어? 그냥 내가 조금 더 낼게. 다들 기분 좋게 마무리하자. 사실 그 친구의 잘못도 아니었고 본인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 간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먼저 연 것입니다. 최 여사님은 그 작은 양보 하나가
여행 전체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꿔놓는 것을 보며 진짜 사람의 그릇은 손해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깊이 느끼셨습니다. 자신의 실익보다 공동체의 화합을 먼저 생각하는 이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손해를 잃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손해를 통해 얻게 될 타인과의 신뢰와 관계의 평화라는 더 큰 가치를 바라봅니다. 뇌과학적으로 이들은 타인을 돕거나 공동체에 기여할 때 쾌락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즉, 이들에게 양보란 억지로 참는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고귀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최경희 여사님의 친구분이 보여준 모습은 결코 가진 것이 많아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감이 돈 몇 푼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다는 증거입니다. 본성이 고귀한 사람은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라는 마음으로 복잡한 갈등을 단번에 잠재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본성이 빈곤한 사람은 작은 이익 하나에 목숨을 걸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남은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바로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위기의 순간에 나를 이용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등을 내어주며 함께 비를 맞아줄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작고 사소한 이익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그 겸손한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의 진짜 크기입니다. 중국의 성현 노자께서는 최고의 선에 대해 말씀하시며 상선약수라는 가르침 뒤에 다음과 같은 통찰을 덧붙이셨습니다. 성인은 자기 자신을 뒤에 세움으로써 오히려 앞서게 되고 자기 자신을 외면함으로써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존한다. 노자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남과 다투어 이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양보함으로써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내 인격을 지키고 소중한 사람들을 내 곁에 머물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비우고 내어줌으로써 오히려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역설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늘 영악하게 굴어야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영리함 끝에 남는 것이 오직 메마른 외로움뿐이라면 그것을 어찌 성공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이익보다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온 여러분의 그 넉넉한 품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남들은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기꺼이 감수했던 그 손해들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따뜻한 씨앗으로 심겨 반드시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양보하며 주변을 밝혀온 여러분의 고귀한 성품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도 그 따뜻한 배려를 충분히 누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8번째, 어두운 시간에 남은 그림자. 올해 67세이신 이학수 어르신께서 가슴 깊이 간직해온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몇 년 전 운영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 평생 일군 재산을 한순간에 잃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많던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고 멀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말수도 적고 살갑지도 않았던 한 친구가 말없이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힘내라는 거창한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주 한 병을 들고
밤새 곁을 지켜주었을 뿐입니다. 어르신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때도 그 친구는 묵묵히 잔을 채우며 함께 그 무거운 시간을 견뎌주었습니다. 이학수 어르신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진짜 내 사람은 내가 빛날 때 손뼉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기꺼이 내 곁에서 머무르는 그림자가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타인의 슬픔을 내 것처럼 여기며 곁을 지키는 이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공감적 몰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상대를 안타깝게 여기는 연민을 넘어 상대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그 상황에 기꺼이 머무르려는 강력한 정서적 유대를 말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타인의 아픔을 목격할 때 우리 뇌의 통증 부위가 함께 활성화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불편함을 피하고자 멀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공감적 몰입도가 높은 사람은 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상대 곁에 머무르려 합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품이라기보다 수많은 삶의 굴곡을 겪으며 완성된 아주 깊고 성숙한 인격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학수 어르신의 친구분이 보여준 침묵의 위로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그가 타인의 불행을 대하는 자세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잘 나갈 때 곁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바닥을 쳤을 때 나의 초라함까지 사랑해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진실한 사람은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듯 당신의 실패를 비웃거나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짐으로써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십 명의 지인이 아니라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내 슬픔을 같이 보듬어주는 단 한 명의 진실한 동행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하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우정과 인간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확실한 친구는 불확실한 처지에 있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으며 참된 우정은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뿌리를 얼마나 깊게 내리고 있는지가 증명된다. 키케로는 평온한 날에 나누는 술잔보다 고통의 날에 나누는 눈물이 훨씬 더 값지다고 보았습니다. 내 처지가 불확실해지고 세상이 등을 돌릴 때 비로소 가짜와 진짜가 가려지는 법입니다. 참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날씨가 좋을 때만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의 손을 더 꽉 잡아주는 법이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살아오며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사무치는 외로움에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많으셨을 겁니다. 내가 준 마음만큼 돌아오지 않는 세상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흘린 눈물을 닦아주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었던 그 따뜻한 손길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단 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의 그 진실한 마음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미련은 바람에 날려보내시고 여러분의 슬픔까지 기꺼이 안아주었던 고마운 인연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며 평온한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의 본성을 판별하는 8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고개를 드는 약자 대우, 비밀 유출, 보상 심리, 지샘 본능, 그리고 책임 전가까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추악한 본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줄 일관성, 손해 감수, 그리고 슬픔 동행이라는 고귀한 본성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 8가지 기준을 가슴에 새기신다면 이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마음을 다치거나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내 곁에 있는 보석 같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삶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과는 정중하게 거리를 두시고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은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웃기에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며 지나온 세월 속에 겪었던 배신이나 상처가 떠올라 마음이 시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은 여러분이 부족해서 겪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넓고 따뜻했기에 그 온기를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간 것뿐입니다. 이제 그 상처를 훈장처럼 여기시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겨주셨으면 합니다. 그 험난한 인간관계의 파도를 견디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의 시선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평온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에 든든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여러분의 삶을 더 지혜롭고 풍요롭게 열어주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열쇠였습니다. 감사합니다.